다음은 관절에 발생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탈구, 디스로케이션은 서로 맞물려 있어야 할 뼈 마디가 제 위치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탈구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고나 강한 충격으로 관절 주머니를 뚫고 뼈가 빠지는 외상 탈구가 있고요. 운동하다가 어깨가 빠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엉덩이 관절 등이 빠져있는 상태는 선천성 탈구라고 합니다. 한번 빠진 뒤로 아주 작은 힘에도 자꾸만 반복해서 빠지는데요. 이것을 습관성 탈구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절 운동의 이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관절 운동 이상은 관절 강직, 관절 구축, 동료 관절이 있습니다. 우선 관절 강직은요.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뻣뻣하게 굳어서 고정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관절 강직이 발생하는 원인은 관절 안쪽에 뼈가 부러졌거나 고름이 차는 심한 염증, 고름 관절염이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뼈나 연골 같은 관절 구성 요소들이 망가지고 흉터처럼 서로 달라붙으면서 굳어버리게 돼요. 다음은 관절 구축, 조인트 컨트랙처인데요. 관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살, 피부, 신경, 근육 등이 쪼그라들거나 단단해져서 팔다리가 안 펴지거나 안 굽혀지는 상태를 말해요. 원인은 화상을 입어서 피부가 흉터로 딱딱해졌을 때, 근육이 짧아졌을 때, 신경 문제로 근육이 계속 긴장해 있을 때, 예를 들면 내성마비, 이럴 때 발생합니다. 다음은 동료 관절, 플레일 조인트입니다. 동료는 한자로 움직일 동, 흔들릴 요를 쓰는데요. 보통 물체가 흔들리고 움직일 때 쓰이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 예를 들면 유혹의 마음이 동요되다 라는 식으로 쓰입니다. 원래 관절은 인대나 힘줄이 딱 잡아줘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이 잡아주는 줄인 인대가 끊어지거나 뼈 모양이 망가져서 관절이 제멋대로 흔들리고 과하게 움직이는 상태를 의미해요. 따라서 안정감이 전혀 없어서 팔을 쓰기가 어렵고 정상적인 각도보다 훨씬 더 많이 꺾이거나 과하게 움직이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안정감이 전혀 없어서 힘을 쓰기가 어렵고 정상적인 각도보다 훨씬 더 많이 꺾이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변성과 화생입니다. 우선 퇴행관절병입니다. 디제너레이션 조인트 디지즈, 보통 DJ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골관절염,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OA라고도 합니다. 퇴행성이란 말의 의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나빠지는 변화가 진행된다라는 뜻으로 원인이 정확하지 않거나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절 사이에는 뼈끼리 부딪히지 않게 도와주는 말랑말랑한 연골이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은 이 연골이 오래 써서 닳아버리는 거예요. 그 외에는 선천적이거나 외상, 염증 등이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병리 소견을 보면 관절 연골이 얇아지고 표면의 분열, 병화, 상화질화가 확인된다고 되어 있고요. 가장자리에는 뼈 돌기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즉 연골이 갈라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면 몸이 뼈를 보호하려고 가장자리에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마치 뾰족한 뼈 가시처럼 생겨서 주변을 찌르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골관절염은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차성은 특별한 이유 없이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낡은 경우를 의미하고 2차성은 다쳤던 적이 있거나 원래 뼈 모양이 이상해서 특정 부위로만 빨리 다른 경우, 외상, 염증 등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포발 부위는 몸의 무게를 많이 견뎌야 하는 무릎, 엉덩이, 척추 등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다음은 고름관절염, 피오제닉 아스라이티스입니다. 관절은 원래 아주 깨끗한 상태여야 되는데 여기에 세균이 침입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고름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주로 포도알균, 사슬알균 등이 관절 윤활막에 증식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무릎 관절에서 호발하는데요. 사진 속 무릎처럼 벌겋게 부어오르고 만지면 뜨끈뜨끈하고 너무 아파서 관절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서는 골수염에서 파급되어 발병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에서는 무릎 관절에 주사를 맞을 때 세균이 직접 들어가거나 몸속에 세균이 피를 타고 관절로 이동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리 소견을 살펴보시면 관절 안에는 부드러운 움직임을 돕는 깨끗한 윤활유가 있는데요. 그런데 세균이 침투해서 고름이 생기면 이 윤활유가 오염이 되어서 성질이 변해버려요. 더 이상 관절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관절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인 활막에서 염증 때문에 유가 조직이 자라납니다.
유가 조직은 아주 공격적이어서 관절 뼈 끝을 보호하는 매끄러운 연골을 갉아먹으면서 파괴해버리는데요. 연골이 사라지면 뼈와 뼈가 직접 닿게 되죠. 우리 몸은 이걸 상처로 인식해서 고치려고 하다가 아예 뼈와 뼈를 하나로 붙여버리는 골유착을 일으키게 됩니다. 뼈가 붙어버리면 관절을 구부리거나 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결국 영구적으로 관절을 못 쓰게 되는 장애가 남게 됩니다. 다음은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RA입니다. 류마토이드는 그리스어 류마, 흐르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병리학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액체 병리설 기억나시죠? 옛날 사람들은 나쁜 액체가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통증을 일으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신염증성 질환을 류마티스성 질환이라고 했어요. 현재는 자기 면역 체계가 내 몸의 관절을 스스로 공격해서 생기는 염증과 통증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즉,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진행성, 다발성의 관절염을 주요 병토로 하는 원인 불명의 자가 면역 질환이다 라는 거죠. 이 질환은 30대에서 50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고요. 면역 이상이 염증을 촉진하고 지속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자신의 조직을 침입자로 오인해서 공격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고요.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염증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죠. 증상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관절이 붓고 아프고 열이 납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진행돼요. 무서운 점은 단순히 아픈 데서 그치지 않고 염증이 계속되면서 연골과 뼈를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결국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관절이 휘어지는 원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병리 소견을 살펴볼게요. 관절을 감싸는 얇은 활막, 여기에 염증 세포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이 막이 점점 두꺼워지고 핏줄이 새로 생기면서 관절 안을 덮어버려요. 결국 이 염증 조직이 뼈와 연골을 녹여버리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졌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파괴된 관절의 끝이 용해된 단절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염증이 너무 심해서 관절 끝부분의 뼈가 완전히 녹아 없어져서 손가락이 짧아진 거예요. 오페라 안경 변형도 발생하는데요. 오페라 볼병을 들고 이제 보던 안경인데 이 안경의 특징이 여기 사이에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안경처럼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잡아당기면 늘어났다가 밀면 쑥 들어가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오페라 안경 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 18-15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관찰되는 손가락 변형과 관절 외 병터입니다. 사진 속 손가락을 보면 이 뼈 마디가 굵어지고 모양이 뒤틀려 있죠. 이거를 이제 단절 변형이라고 합니다. 사진 B를 보면 팔꿈치처럼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의 피부 밑에 딱딱한 혹이 생기는 류마티스 결절이 발생해요. 보통 통증은 없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심한 환자들에게 주로 관찰되는 특징적인 신호입니다. 다음은 강직 척수염입니다. 척추에 염증이 생겨 척추 마디가 점차 굳어져가는 만성 진행형 염증 질환입니다. 척추는 마디마디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이 병은 척추 마디 사이와 인대에 염증이 발생해서 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주로 20에서 40대 남성에게 호발하고요. 여성은 남성보다 팔다리 관절 쪽으로 염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의 맨 아래쪽인 엉치엉덩 관절에서부터 염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기 사이 관절, 척추 결인대, 골반 쪽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강직 척수염의 특징은 아침 강직인데요. 자고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뻣뻣하고 아픕니다. 신기하게도 움직이거나 활동을 하면 통증이 오히려 줄어드는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더 굳어버려요. 운동 제한과 심한 허리 통증이 특징이고요. 인대가 뼈처럼 딱딱해지는 인대의 골화가 발생합니다. 대나무 척추라는 증상도 발생하는데요. 사진 속 엑스레이처럼 척추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서 마치 대나무처럼 일자가 돼요. 그러면 허리를 숙이거나 펴는 것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다음은 대사이상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통풍 관절염이 있는데요. 통풍 관절염은 7주차 대사이상 부분에서도 다루었는데 한 번 더 볼게요. 통풍이란 퓨린 대사 장애로 요산이 너무 많이 쌓여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 요산이 날카로운 바늘 모양의 결정체가 되어서 관절 사이에 끼어들면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염증을 일으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고기, 맥주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퓨린도 함께 들어오는데요. 우리 몸은 단백질을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퓨린을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남은 찌꺼기가 요산이에요. 요산은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퓨린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신장 기능 저하로 배출이 안 되면 혈액 중에 요산이 쌓이면서 통풍을 일으켜요. 90% 이상의 환자가 40대 이상의 남성입니다.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고열량 식품을 많이 섭취했을 경우, 과음, 비만 등의 요인입니다. 가장 흔한 발생 부위는 엄지발가락의 발허리, 발가락 관절입니다. 이거를 발통풍이라고도 해요. 갑작스러운 통증이 주증상인데요. 예고 없이 관절이 붉게 부어오르며 매우 심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보통 2주일 이내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계속 재발을 하는 게 문제겠죠. 관절액을 뽑아서 현미경으로 보면 그림 18-18처럼 가느다란 바늘 모양의 요산 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척수질환, 근육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추간판 탈출증, HIVD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림을 보면 척추뼈 사이에 푸른색 모양의 섬유륜이 있어요. 여기가 섬유륜이고 그 안에 이렇게 수액이 있어요. 그런데 수액이 섬유륜을 뚫고 이렇게 삐져나와서 여기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그죠? 즉 추간판 탈출이라 하면 추간판 조직에 수액이 섬유륜을 뚫고 탈출해서 신경뿌리나 척수를 압박하는 병태를 의미합니다. 원인은 섬유고리에 균열과 단열이 있는데요. 이거는 디스크 겉면에 있는 섬유륜에 균열이 생기거나 아예 뚝 끊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낭종이 형성이 되거나 디스크 안쪽에 있는 속질렉 세포가 변성이 되어서 활력을 잃게 되는 경우, 디스크 안쪽이 부드러워야 할 바탕질이 딱딱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디스크의 원인이 됩니다. 주로 4번에서 5번 허리뼈 사이나 허리 끝부분에서 잘 발생하고요. 5번에서 6번 목뼈 사이에서 자주 호발합니다. 단순히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한쪽 다리가 당기거나 저리고 심하면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육의 질환입니다. 우선 근위축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위축은 말 그대로 근육의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주로 근육을 오랫동안 쓰지 않았을 때 불용성 위축이 발생하고 근육 다발이 가늘어지고 탄력이 없어져요. 다리에 깁스를 오래 하고 있을 때 다리가 가늘어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감소인데요. 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근육 양의 감소입니다. 단순히 근육 양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근력과 신체 기능도 함께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많이 나타나고요. 관리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다음은 진행근 디스트로피입니다. 디스트로피는 이영양증이라고 하는데요. 영양 결핍을 의미합니다. 이 질환은 유전적인 원인으로 근육이 점점 파괴되고 약해지는 병입니다. 종아리 근육 등이 겉보기에는 굵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근육이 아니라 지방 등으로 채워진 거짓 비대인 경우가 많아요. 말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삼킴 근육과 가로막은 말기까지 침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행성으로 근육 위축이 진행이 되는데요. 대다수는 사춘기에 사망해서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 디스트로피에는 3가지 종류의 유형이 있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디센느형입니다. 가장 심한 형태의 근 디스트로피로 예후가 굉장히 나빠요. 어린 나이 4, 5세 때부터 팔다리에 몸 쪽에 근육이 위축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심장 근육의 손상, 그리고 감염병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돼요. 이 병은 X연관 열성 유전을 나타내는데요. 주로 남자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여성은 X 염색체가 2개이기 때문에 하나가 문제가 있어도 다른 하나가 보완을 해주지만 남성은 X 염색체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병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베커형입니다. 디센느형과 유전적 특징은 비슷하지만 증상이 훨씬 천천히 진행되고요. 경과도 상대적으로 양호해요. 세 번째는 근긴장형인데요. 이거는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형태예요. 성인이 된 후에 근육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이하게 근육이 뻣뻣해지는 증상, 근긴장과 함께 당뇨, 탈모, 고환 위축과 같은 다른 신체적인 변화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림 5-19는 한 아이가 바닥에서 일어날 때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무릎과 허벅지를 손으로 짚으면서 마치 몸을 타고 기어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리 근육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행동으로 가워스 징후라고 합니다. 디센느형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죠. 여기 5-20에서도 보면 디센느 근이형량증의 가성 비대인데요. 앞서서 제가 왜 근육 장단지가 되게 굵어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게 근육이 아니고 지방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실제로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나 결합 조직이 쌓여서 부풀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성비대라고 합니다. 다음은 중증 근무력증입니다. 이 질환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력이 저하되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10대에서 40대에 호발을 하고 남성보다 여성이 약 3배 정도 많습니다. 이 질환도 면역할 때 다루었던 질환이에요. 우리 뇌가 근육에게 움직여 하고 명령을 내리면 신경 끝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아세틸콜린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 아세틸콜린은 근육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면역 체계가 착각을 일으켜서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공격하는 자가 항체를 만들어요. 이 항체가 아세틸콜린과 수용체가 결합하는 걸 방해하고 수용체 자체를 파괴해버려요. 그러면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근육에 전달되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은 근육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중증 근무력증의 증상은 아침에는 괜찮다가도 오후가 되면 그러니까 근육을 많이 쓰면 쓸수록 점점 힘이 빠지게 돼요. 하지만 잠깐 휴식을 취하면 다시 힘이 돌아오는 것이 이 병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얼굴에서는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거, 이게 안검하수라고 하죠. 아니면 사물이 2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다행히 치료는 콜린에스터 분해 효소 억제제라는 약물이 있어요.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아세틸콜린이 내 몸에 많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러면 근육으로 가는 신호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좀 더 내 몸에 오래 머물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다음은 종양인데요. 횡문 근육종과 지방 육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횡문 근육종 렙도마이오살코마입니다. 비교적 발생 빈도가 높은 가로무늬근에서 발생하는 암인데요. 신생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몸에 근육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양이나 발생 양상에 따라서 태아형, 난소형, 다형태형, 혼합형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방 육종 리포살코마는 지방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악성 연부 종양의 약 14% 정도를 차지하고 30대에서 60대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 사진처럼 허벅지, 다리 부위의 절반 정도가 발생할 만큼 아주 흔합니다. 종양을 잘라보면 황색이나 회색빛을 띠는 덩어리 형태를 보이고 점액 변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을 학습 확인 퀴즈로 풀어볼까요? 1번,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비타민 D 결핍으로 골화작용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장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보기 볼까요? 골연화증은 비타민 D 결핍으로 골화작용에 문제가 생겨서 뼈가 말랑말랑해지는 거. 이거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골연화증인 경우는 성장판 닫힌 후 성인에게서 발생하는 경우예요.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발생하는 거는 2번 구루병이죠. 연골육종은 연골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체계가 관절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중증 근무력증은 근육 신호에 전달에 문제가 생겨서 힘을 쓰면 쓸수록 근육의 힘이 빠지는 병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관절에서 퓨린의 대사 장애로 인해서 생긴 요산 결정체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어서 관절의 통증과 부종을 일으키는 관절염은 이거는 사실 여러 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통풍이에요. 그죠? 보기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면역세포가 나의 관절을 공격해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했고요. 골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중증 근무력증 조금 전에 나왔던 거죠. 신경 전달 문제로 인해서 근육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골수염은 뼈와 뼈 내부의 골수에 세균이 침투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답은 4번 통풍. 3번,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자기 항체가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기능을 차단하거나 파괴함으로써
근수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질환은 이거 앞에서 계속 보기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뭐였나요? 중증 근무력증이었죠. 1번 류마티스 관절염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죠?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통풍 관절염은 요상 결정체가 축적되어서 생기는 통증이고요. 근디스트로피는 근육 세포 자체가 파괴되는 유전 질환이에요. 행문 근육종은 근육에 생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중증 근무력증입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학기의 여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병약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어렵게 공부한 만큼 다음 전공 교과목을 공부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